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62회 TET 2급 이론 문제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셔서 실무 이론 평가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은 항공의 2023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상품에 대한 자료라고 하는데요. 2023년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보통 재고자산에 관련돼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 중에는 두 가지가 있죠. 배우신 바대로 수량에 대한 차이, 수량에 대한 차이는 우리가 그 차이에 대한 금액을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란 계정으로 손실 계정으로 쓰면 될 거고, 지금 여기서처럼 단가 차이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라고 하죠. 평가 손실 계정으로 쓴다는 걸 알고 계셔야지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단가 차이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장부상의 단가는 100원이라고 수량은 1000개고요. 그다음에 판매 단위당 판매 예상 가격은 110원인데 이렇게 판매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게 30원이래요. 그럼 실제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가격은 시장 가격이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지금 80원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죠?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순실현 가치라고 불러요. 순실현 가치라고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 가격은 80원이고 장부 가격은 100원 이런 상황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차이가 우리 장부상의 금액은 100원인데 지금 시장에서의 가격, 우리가 판매했을 때 가격은 80원이기 때문에 저가법으로 시장 가격이 더 적기 때문에 저가법을 적용해야 된단 말이죠. 저가법을 적용하게 되면 차이가 지금 한 개당 20원이 차이 나고요. 수량은 몇 개가 있어요? 1000개가 있다 그랬었죠. 이렇게 하게 되면 2만원이 2만원이 이렇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요 차이 나는 그 가격을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기록하라 그랬었죠.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서 2만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2만원 써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 가격만 금액만 물어봤기 때문에 해당되는 답은 2번, 3번이라고 이렇게 답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되셨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당기순이익 기초 및 기말자본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놨던 것처럼 기본적인 우리 총계정원장의 표를 하나 그려놓고 자본 계정이라고 있죠. 그러면 자본 계정은 기초 자본은 대변해 올 것이고 기말 자본은 차변에 이렇게 오겠죠. 아,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요. 이 자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 자, 기초 자본은 400이 있었다고 얘기하네요. 자, 그 다음에 기말 자본은 결과론적으로 700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자, 유상증자를 했대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자본이 유상증자 여기다 써놓을게요. 유상증자를 해서 300이 증가를 했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현금 배당,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 기정이 감소를 하게 돼요. 음, 자본 기정이 감소를 하게 되니까 차변에 현금 배당을 해서 금액이 1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더란 말이죠. 자, 주식 배당.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에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에다가 할 건 없단 말이죠. 자, 이랬을 때 당기순이익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자본 대변의 가격은 700만 원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 그 뭐죠? 여기는 800만 원이 되어 있죠. 그래서 차이가 100만 원이 나는데 아주 요걸 이렇게 하면 현금 배당 이걸 재무상태표 기정으로 설명해 드리는 게 더 나으려나? 자, 그래서 지금 자본 기정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기초 자본이 400이었었고 유상증자에서 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에 300 하면은 700이고 700 중에서 현금 여기 현금 배당으로 자본이 감소했기 때문에 100만 원을 빼게 되면 지금 기말 자본은 단기 중에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600이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얘를 700이라고 알려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 100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회계 원리에서 기초 과정에서 배웠을 때 우리 기말 자본은요. 기말 자본은 어떻게 표시하기로 되어 있냐면 기초 자본에다가 단기에 변동된 금액, 단기 추가된 금액,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지금 이렇게 기말 자본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기초 자본은 여기서 쓴 것처럼 여기가 400만 원이었었고 단기에 여기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단기 중에 변동된 사항은 유상증자로 300만 원이 증가했다가 현금 배당으로 100만 원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단기에 지금 추가된 것은 200만 원이 더 증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얼마였길래 700만 원이 됐다?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1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여기 700만 원 기말 자본이 됐다고 설명을 해줬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단기 순이익은 100만 원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뭐 보편적으로 수업할 때도 그렇고 자본 규정을 많이 어려워하는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왜 자본금이 증가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왜 자본이 감소하는지 주식 배당을 했을 때는 왜 자본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이것들을 갖다가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지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본 규정을 여러분이 암기해 놓지 않은 상태라면은 이거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러분이 알 길이 없어요. 이건 자본 규정을부터 정확하게 암기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어,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제가 설명해 놓았던 그 수업 시간에 그 자본 규정 1시간만 투자하시면 돼요. 1시간만 자본 규정 천천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규정도 암기할 수 있고 이 문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요 내용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TET 2급 설명해 놓은 자본 규정을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일단은 그래도 여러분이 이걸 보셨으니까 잠깐 정리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여기 자본 계정 안에는 자본금이라는 계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이 자본 잉여금 안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감, 이거 칼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감자 차익,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세 가지가 자본 잉여금에 해당하는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본 조정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자본 조정 안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자 차익의 반대 감자 차손이라는 계정이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지금 요 세 가지 계정은 여기 자본 잉여금에 반대되는 성격, 차감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시켜 놓을게. 자기 주식,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 회사가 사왔을 때 여러분이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이라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식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계정에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첫 번째로는 자산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계정이 여기 들어가요.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외 자산 환산 손익 계정.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익 잉여금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이익 잉여금은 크게 두 가지만 정기 2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기 순이익 이렇게 있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은 FAT 1급 수준에서는 자본 계정에 들어가 있는 이 다섯 가지 계정과 자본 계정에 있는 다섯 가지 계정과 그다음에 그 계정 아래에 있는 구분 계정들, 이런 것들을 구분하라고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를 했었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현금 배당이다 또는 주식 배당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잉여금에서 현금 배당도 하는 것이고 현금 배당도 하는 거고요. 주식 배당도 이렇게 하는 거라고 배웠단 말이죠.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잉여금에서 현금 배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 잉여금은 감소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 배당 금액만큼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배당했다고 얘기를 하면 이익 잉여금은 우리가 벌어놓은 돈 중에서 주주들한테 현금으로 배당을 하기 때문에 이익 잉여금은 1,000원 줄어들면서 이 이익 자체가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럼 이익 잉여금이 감소하게 되면 이 자본 계정은 이 다섯 가지를 다 합친 계정이 자본 계정인데, 당연히 이 잉여금이 줄어들면 현금 배당을 했을 때 이 자본 계정도 현금 1,000원 나간 만큼 자본 계정도 1,000원 금액이 1,000원만큼 감소를 하게 된단 말이죠. 자본 계정이 감소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 계정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데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의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한테 주식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주식을 발행한다 그랬잖아요.
주식 발행을 하게 되면 자본금이 증가해요. 주식 발행 그러면은 증자라고 기억을 하셔야지 되고요. 증자라는 뜻은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변에 자본금이 얼마가 증가하냐고 200만 원 이렇게 증가하고 차변에는 여기 이익잉여금이 200만 원만큼 또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배당을 하더라도 여기 이익잉여금이 200만 원만큼 여기서 감소하는 건 똑같은데 대변에 주식을 발행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자본금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익잉여금에서는 200이 감소하고 자본금에서는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 계정 자체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주식 배당할 때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은 변동사항이 없어요. 여기서 물론 통합 계정에서 이익잉여금에서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의 변동사항은 없다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때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이 여기 현금 배당 한 금액만큼 감소하지만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여기 자본 계정에는 변동 없음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TAT 2급이나 세무 1급에서 이 자본 계정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요 내용들을 계정부터 해서 요걸 잘 학습하시고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셔야지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문제에서 지장 없이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자본 계정에 대해서 한번 쭉 자세히 좀 설명을 해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항공의 2013년 중 취득하여 보유 중인 유가증권 내역이래요. 2023년도 말 결산할 때 유가증권 평가 결과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이 나오겠죠.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인 경우에 걔는 손익계정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 그래서 주식 1000주가 있는데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은 타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므로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액면가액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취득 단가는 6,000원인데 지금 12월 31일 공정가치가 7,000원. 그럼 한 주당 1,000원이 지금 이익이죠. 그러면 1,000원 곱하기 1000주 하게 되면은요. 여기 1,000원 곱하기 1000주 이렇게 하게 되면 금액은 100만 원이 지금 이익이네요. 그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될 텐데 요 밑에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에 보니까 주식 수는 3,000주가 있는데 지금 차이가 8,000원 주고 샀는데 5,000원이니까 지금 얼마가 손해요? 한 주당 마이너스 3,000원이 손해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로 얼마가 되느냐? 900만 원이 손해가 난 거라는 얘기죠. 평가 손실. 그럼 두 개 다 합치면 똑같은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결과론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로 해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800만 원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그럼 단기 순이익에 이 마이너스 800만 원이 반영되니까 당연히 단기 순이익은 800만 원 감소가 된다고 여기 답이 되겠죠. 매도 가능 증권은요.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아주 출제가 많이 되는 항목인데 얘는 2,000주가 있는데 한 주당 2,000원이 이익이에요. 그럼 얘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분기하실 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에서 400만 원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의 가격을 공정가치로 올려주시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해서 4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는데 이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이 손익 계정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손익 계정이 아니라
2번 문제에서 제가 자본 계정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얘는 자본 계정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가는 금액이란 말이죠. 그러니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안 주니 당연히 순이익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FAT, TET 2급이나 TET 1급 정도 여러분이 중급 회계가 넘어가게 되면 이 계정들이 항시 반복적으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나 평가이익은 자본 계정이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반면에 또 정리 한번 할 겸 해드릴게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든지 평가 손실, 그 다음에 똑같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했을 때요.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 얘의 계정들은 다 손익 계정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매도가능 증권 처분할 때도 이익이나 손실은 손익 계정,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계정들인데 얘만 매도가능 증권 요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 계정은 자본 계정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자, 기계장치에 대한 것인데요. 동종자산으로 교환했대요. 그래서 여기 기계장치를 동종 교환했는데 이때 우리가 교환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있는 것부터 한번 써서 알려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FAT 1급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기계장치를 처분하는 걸로 배웠는데 지금 TAT 2급 정도 중급 회계에서는 처분하는 방법 중에는 처분하는 것만인 게 아니라 이렇게 교환으로도 바꿀 수가 있을 때 이를 어떻게 교환으로 바꿀 때 그 우리가 취득하는 자산 서로 교환하면서 새로 받는 그 기계장치는 얼마로 기록해야 되느냐가 여기에서 질문하는 요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계장치를 사갖고 왔을 때는요, 취득 원가는 3천만 원이었다고 항상 요거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셔야지 여러분이 구분하기 좋아요. 그다음에 감가, 상가, 누계 3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사용을 했겠죠. 그래서 비용화된 금액이 가격이 떨어진 금액은 2,400만 원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부가액은 지금 현재 이게 600만 원짜리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근데 이 600만 원짜리를 우선 잠깐 복습하기 위해서 얘를 처분하게 되면 만약에 700만 원에 처분했다 그러면 이 장부가액과 처분한 금액을 비교해서 받은 금액이 더 많으면 100만 원만큼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기록하시는 거고요.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회계 FAT 1급 때 했던 것들이니까 얘를 만약에 처분할 때 700만 원을 주고 얘를 팔았다. 여러분이 그 기계장치 처분했을 때 FAT 1급에서도 많이 나왔고 TET 2급에서도 많이 질문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를 뭐 현금을 받고 팔았다 그러면은 장부가액과 우리가 받은 금액 비교를 하게 되면 지금 플러스 100만 원이 이익이죠. 바로 요 계정이 우리가 배웠던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이익이 생겼다. 그렇게 기록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이 기계장치를 갖다가 교환을 했대요. 그래서 이 교환과 관련된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교환은 동종 교환이냐, 또 하나는 이종 교환이냐. 이게 포인트예요. 자, 동종이라는 말 뜻은 그 계정 과목이 같은 유형자산끼리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종교환이라는 것은 여기서처럼 기계장치를 주고 기계장치를 받았을 때요.
기계 장치를 받았을 때, 교환했을 때 우리는 이를 동종교환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계 장치를 주고서 예를 들어서 비품을 받았다. 그러면 계정 과목이 다르죠. 이런 경우를 이종, 서로 다른 종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종 교환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의 포인트, 여러분한테 질문하거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동종 교환이 되었던, 이종 교환이 되었던 새로 우리가 받는 이 유형 자산의 취득원가가 얼마로 결정돼야 되느냐가 많이 물어보는 시험 문제의 유형이에요. 취득원가를 얼마로 기록해야 되나요? 요 문제란 말이죠. 동종교환일 때는요, 우리 장부가액으로 그대로 기록해요. 장부가액으로. 그렇기 때문에 동종교환일 때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동종교환이라고 했으니까 기기장치를 600만 원으로 그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여기 문제에서의 답은 요 4번에 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동종교환은 취득원가를 기록할 때 동종교환은 우리 과의 장부가액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지 되고요. 이종교환일 때는요, 공정가치로 기록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동종교환이 아니라 이종교환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우리 거의 공정가치를 안다면 우리 거의 공정가치로, 우리 거의 공정가치는 모르고 상대편의 공정가치를 한다면 상대편의 공정가치로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부가액하고 공정가치하고 차이가 나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죠? 우리 거의 공정가치를 알면 우리 걸로, 그 다음에 우리 거는 모르고 상대편의 공정가치를 알면 상대편의 공정가치를 기록하는 게 바로 이종교환이에요.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동종교환과 이종교환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질문한 거는 그래서 답이 600만 원이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주어진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다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건 뭐 FAT 1급에서 많이 풀어본 형태 문제이긴 한데 두 개가 한 문제로 나와 있어요. 자, 12월 달 상품 매매 자료라고 나와 있고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두 가지를 사용했네요. 이동평균법으로 했을 때 기말재고 금액 얼마예요? 그 다음에 총평균법으로 사용했을 때 기말재고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더란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될 거는 기말재고 금액만 계산하면 되죠. 그럼 우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수량에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거기서 우선 수량부터 결정을 해봅니다. 자, 월초재고 1000개 있었고 매입한 거 1000개, 그 다음에 또 밑에 1000개.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갖고 있는 재고는 3000개 중에서요. 재고가 3000개 중에서 상품 매출은 1500개를 판매를 했단 말이죠. 그럼 기말재고 수량은 몇 개가 남느냐면 1500개가 남아요. 1500개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선입선출법을 쓰느냐, 이동평균법을 쓰느냐, 총평균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기말재고 금액이 달라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1500개 수량을 써 놓고요. 그 다음에 단가를 우선 이동평균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매입할 때마다 그 단가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월초재고가 1000개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단가는 100원짜리였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입을 했을 때 매입을 1000개를 했는데 이때 단가는 110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상품을 갖다가 매입할 때마다 평균 수량하고 금액을
우리가 구입한 금액을 수량으로 나누어서 단가를 계산한다는 얘기죠. 다시 여기 1000개에 100원씩이라고 그랬으니까 금액이 얼마예요? 1000개 곱하기 100원 하게 되면 10만원이죠. 여기 금액은 총 10만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금액은 얼마가 돼요? 11만원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수량은 현재 2000개가 있고요. 여기 금액은 요 금액은 21만원이 된단 말이죠. 21만원. 그래서 이 21만원 총 금액을 수량 2000개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나누기 2000개 이렇게 나누게 되면 한 단가가 얼마가 나와요? 105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 105원 이동평균 금액으로 요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2000개 중에서 여기 1500개를 팔았으니 여기서 지금 기말재고 남아있는 거는 몇 개가 남아있어요? 500개가 남아있죠. 500개에다가 단가 지금 얼마 계산됐어요? 105원 계산이 됐으니 여기 500개 곱하기 105원 하게 되면 52,500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요 금액하고 그다음에 요 밑에 이 매입했을 때 지금 재고 금액을 계산하는지라 여기 우리가 구입했던 금액 재고 금액을 그대로 곱하면 돼요. 1000개에 120원이었다면 여기는 12만원이 되겠죠. 요 두 개 곱하게 되면 12만원. 그래서 여기는 지금 판매된 게 없고 그냥 사갖고 오기만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얘하고 얘를 계산해 가지고 이동평균법으로 단가를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동평균법은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인 것이지 구매된 금액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계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요 금액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입한 금액 요 두 개 합치게 되면 17만 2,500원 나오죠. 그래서 여기 17만 2,500원이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했을 때 기말 재고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반해서 총평균법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이동평균은 이동이란 말 뜻이 상품을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이렇게 다시 계산하고 기존에 있던 단가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총평균법은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총 월초에 있었던 재고 포함해서 매입할 때마다 수량을 다 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수량이 몇 개가 되느냐 하면 월초 재고 1000개, 매입한 거 2개, 총 3000개가 되죠. 그래서 매입한 수량은 3000개 이렇게 해놓고요. 금액을 또 다 더하는 거죠. 아까 여기 2개 더하니까 21만원이었고 요거 12만원이었었죠. 금액을 다 더하게 되면 21만원에다가 12만원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총 33만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33만원을 나누기 여기 수량 3000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당 단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33만원 나누기 3000개 이렇게 하게 되면 단가는 하나당 110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수량 아까 몇 개 남아 있었어요? 수량 남아 있던 거 1500개 남아 있었잖아요. 1500개에다가 이 지금 단가 우리가 계산한 거 있죠? 여기 110원을 곱해주게 되면 이거 기말재고가 된다는 거죠. 1500 곱하기 110원 이렇게 주게 되면 16만 5천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번이 답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은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이 문제 가지고 한번 그대로 잘 복습을 해놓고 정확히 익혀놓으시면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6번 문제를 볼까요?
자, 외화 매출 거래가 다음과 같대요. 기말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는 외화 외상 매출금 하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인식해야 될 외화 환산 손익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외화 환산 손익은 12월 말 현재 우리가 외화 자산을 평가해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기록하는 거란 말이죠. 자, 7월 1일에 상품 10만 달러 외상으로 판매했대요. 요 판매할 때의 시점은 환율이 1,100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때 외상 매출 분기를 한번 해드려 볼까? 자, 우선 7월 1일 시점에서 분기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차변에 외화라고 쓸까요? 외화 외, 외상 매출금 하게 되면 여기는 지금 10만 불 곱하기 1,100원 하게 되면 1억 1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외상이니 그죠? 상품을 판매했다 그랬으니까 상품 매출이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이건 판매했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만 지금 12월 31일 아직 외상 매출금을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7월 1일 날 기록되어 있던 이 외상 매출금은 원화가 아니라 외화이기 때문에 이때 12월 31일의 환율로 다시 계산해서 그 환율 평가를 해서 그 자산을 또는 부채를 표시해 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보통 제가 이거 외화 계산할 때는 환율만 먼저 계산하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외상매출금은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원화로 처음에 기록할 때는 1,100원 받을 게 있다고 기록을 해놨는데 지금 12월 31일 시점에서 1,200원을 받을 수 있대요. 어라? 내가 받을 게 1,100원이었는데 지금 1,200원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 1달러당 얼마가 더 이익이에요? 1달러당 100원을 더 받을 수 있더란 말이죠. 근데 달러로 1달러당 100원인데 달러는 지금 10만 불이니까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외상매출금이 얼마가 더 증가하느냐 말이죠. 1,000만 원이 더 증가하겠죠. 그죠? 원화로 1,000만 원이 더 증가한 만큼만 여기 증가 또는 감소한 만큼만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차변에 외화 외상 매출금 증가한 만큼만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쓰냐면 외화 환산 이익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질문하는 건 뭐였었냐면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우리 외상 매출금은 지금 1억 1천으로 기록돼 있겠어요. 12월 31일 날 여기 차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다 표시가 될 테니까 두 개 합치면 얼마가 돼요? 1억 2천이 되겠죠. 외화 환산 이익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억 2천에다가 외화 환산 이익 1,000만 원 해서 여기 4번이 문제에서 답이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랍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까지가 재무회계 문제고 7번 문제부터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세사업자인 주항공의 거래 내역이랍니다. 과세거래. 여러분 과세거래 그러면 좀 낯설기는 할 테지만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거래라고 하는 것은 부가세가 부과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과세거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놓으세요. 재화의 공급, 재화가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그 다음에 용역이 공급되면
용역의 공급일 때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요. 그다음에 수입재화가 공급됐을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그래서 과세거래는 이렇게 세 가지, 재화가 공급됐을 때, 용역이 공급됐을 때, 수입재화가 공급됐을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라는 얘기였었어요. 자, 거기에 반해서 이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게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라는 말이죠. 여기서 보시면 담보로 제공하는 건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는 공급되는 게 아니라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놓으니까 당연히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않겠죠. 이것은. 두 번째,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를 거래처에 증정하는 경우. 자, 요거는 시험 교재에서 어떻게 많이 나왔었냐면 매입세액을 받은 상태에서 거래처에다가 증정하는 경우는 얘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돼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고 얘는 공급한 거. 간주 공급의 말뜻은요,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판매한 것으로 보니 당연히 시가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뜻이죠. 근데 그거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때 얘기고, 이렇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그러한 재화를 거래처에 증정하는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간주공급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주공급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아요. 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도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자, 보통 우리 건물을 갖다가 부동산 임대하면은요, 이렇게 설명해 드렸었죠. 부동산 하면 보통 토지나 그다음에 건물, 얘네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임대를 해주시게 되면 얘는 용역의 공급이에요. 용역으로 본단 말이죠. 용역의 공급인데 간주 공급의 말뜻이 판매한 것으로 본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지금 용역의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거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는 게 요 세 번째 거예요. 특수관계자한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용역의 간주 공급으로 보아서 여기 돈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주변의 시가에 해당되는 부가세 세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한다고 할지라도 건물을, 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죠. 서로 교환하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과세거래는 두 가지가 그래서 해당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다하고 라, 3번이 그래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용역의 간주 공급 요 상태 세 번째가 다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이런 경우가 하나에 해당되니까 요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하죠. 8번 문제는 자, 일반 과세자인 항공의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자료래요. 매출 세액 얼마냐고 물어보네요. 상품 공급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고 하니까 얘가 공급 대가란 말이죠. 공급 대가면 공급가액은 6천만 원. 그다음에 600만 원이 여기 세액이겠죠. 매출세액은 600만 원. 그다음에 여기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따라 받은 연체이자. 매출채권을 갖다가 우리가 받을 게 있었는데 거래처에서 얘를 늦게 줘가지고 늦게 준 것에 대한 페널티로 이자를 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가세가 부과되는 항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부가세, 과세와는 상관이 없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의 파산으로 단기의 대손 확정된 정기 과세표준에 포함된 매출채권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래처 파산에서
대손이 확정돼 가지고 정기 과세 표준에 포함된 매출채권 부가세 포함 얘도 공급대가죠. 그러면 얘는 대손 처리가 됐을 테니까 매출세액은 550만 원 나누기 1.1 하시게 되면 50만 원이 나오죠. 요 금액을 뺀 금액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매출세액은 대손세액 공제 신청하는 신고 확정 때 신고하니까 납부해야 될 여기 부가세 매출세액은 600만 원. 얘는 공제 받을 것이니까 50만 원 빼게 되면 매출세액은 550만 원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550만 원이 답입니다라고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까지 한번 설명을 해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는 9번하고 10번 문제는 저거 문제네요. 소득세 문제. 원천징수 대상 중에서 기타 소득 금액 구분할 줄 압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자,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한다. 첫 번째, 다 기타 소득이긴 한데 기타 소득 구분하는 거 교재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여기 80%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것, 60%를 필요경비 인정해 주는 것, 그 다음에 필요경비 발생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 세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여기 가번에 유실물의 습득으로 인한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다 기타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타 소득 금액을 지금 물어봤잖아요. 기타 소득 금액은 여기 지금 200만 원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세율 20% 여기다 곱해서 세금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의 세율은 기본 세율이 일단 20%라는 거 알고 계시죠? 얼마까지? 3억까지요. 3억까지는 세율이 20%, 3억 넘어가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30%를 부과해요. 로또 당첨금 계산할 때 알려드렸던 것이죠. 자, 여기 2억 20%이란 얘기고요. 기타 소득 금액은 바로 이 금액 자체에다가 세율 20%를 계산해요. 그래서 얘가 기타 소득 금액이고요. 두 번째, 주택 입주 지체상금. 주택 입주 지체상금은 실제로 증빙 서류가 없더라도 필요 경비로 80%를 인정해 주는 그런 기타 소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80%를 곱해 주게 되면 80만 원이 되겠죠. 그죠? 80% 하게 되면 80만 원. 그래서 여기에서의 기타 소득 금액은 차액 나머지 20만 원에다가 여기 세율 20%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은 이렇게 필요경비 제하고 요 금액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답원에 보시게 되면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그런 대가, 얘는 면세 용역에 해당되는 거죠. 면세 용역은 60%를 인정해줘야 필요경비로. 그래서 필요경비로 60%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60%를 빼고 나면은 5, 6, 3, 300만 원이죠. 자, 그러면 여기 금액에서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빼면 200만 원이 여기서 얘기하는 기타 소득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예요? 물어봤을 때는 200만 원, 20만 원, 200만 원에서 420만 원이 여기서 얘기하는 기타 소득 금액이 된다고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시면서 익혀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는 뭔가 하면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의 교복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고등학생의 교복은 교육비로 당연히 공제가 되죠. 그래서 교육비로 세액공제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되느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두 개가 다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예, 얘는 두 개 다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죠? 세액 공제도 되고 그다음에 해당 소득 공제도 되고 두 가지가 이중공제라 그러죠. 이중공제가 되는 거 알고 그냥 외워놓으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처럼 얘는 교복 같은 경우는 교육비로도 공제가 되고요. 신용카드 사용으로도 공제가 돼요. 이중공제 되는 거요. 또 뭐도 있었느냐 하면 의료비, 교육 먼저 다 할게요. 교육비로도 공제가 되고 또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도 되는 항목이 또 뭐가 있냐면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원비들 있죠. 이 학원비는 이중공제 된단 말이죠. 교육비로도 공제해주고 신용카드 사용액으로도 공제해줘요. 그리고 또 뭐도 들어갔느냐 하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교복이에요.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 여러분 많이 배우셨던 의료비 있죠. 의료비라는 세액공제도 되고 그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사용했을 때 신용카드 사용액으로도 공제가 된다. 그래서 이중공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라고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으네요. 자, 2번에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은 자, 세액공제를 소득세법에 따라서 월세액으로 공제를 받았대요. 그런데 얘를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신용카드로 사용했다 할지라도 얘는 중복공제 안 돼요. 월세 여기서 이것만 중복공제 된다 그랬잖아요. 월세액으로 공제를 받았으면 월세를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냈다 할지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예, 맞는 말이죠. 세 번째,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하게 되면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죠. 소득공제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네 번째, 신용카드로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는 중복공제 가능하다고 그랬었죠. 여기 중복공제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요 네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TT급 제62의 1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요. 여기 실기 문제 파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